저거 사람 아니야? 시체 아니야? 한겨울 갯벌, 얼음장 같은 진흙 속에 처박힌 남자는 이미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1위 호텔 회장이 믿었던 조카와 10년지기 비서에게 배신당해 겨울 바다에 버려질 줄은 신조차 몰랐을 겁니다. 억척스런 막내의 횟집에서 바보배 씨로 숨죽여 산 지 딱 한 달. 비린내 나는 고무장갑을 낀 그가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완벽한 연주를 하던 그 순간 전율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시퍼런 복수의 칼날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그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처단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칼바람이 서해안의 작은 섬 월도를 강타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갯바위를 때릴 때마다 하얀 거품이 부서졌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덜컹거렸죠. 이곳은 박막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터전, 막내네 횟집입니다.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해졌고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따, 날씨 한번 징하게 춥네. 야, 배씨.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연탄 좀 갈아오라니까. 65살 막내의 걸걸한 목소리가 횟집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고무장갑을 꼈는데도 벌겋게 부르터 있었죠. 평생 대학병원 수간호사로 환자들의 피고름을 닦아내던 그 고귀한 손이 이제는 생선 내장을 따고 갯지렁이를 만지는 거친 손이 된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막내의 호통의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이 배씨라고 부르는 남자, 바로 대한민국 서열 1위 호텔 그룹의 회장, 최태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몰골은 회장님이라기보다는 영락없는 동네 바보형 같았죠. 분홍색 꽃무늬 고무장갑을 끼고 무릎이 튀어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위에 막내가 시장에서 사온 붉은색 깔깔이 점퍼를 걸친 모습이었으니까요. 67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훤칠한 키와 중후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풀려 멍해 보였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갑니다요. 태주는 허둥지둥 연탄 집게를 들고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오른쪽 다리가 안쓰러워 보였죠. 한 달 전 갯벌에 떠밀려 왔을 때 부러졌던 다리가 아직 온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솜씨로 연탄 구멍을 맞추려 낑낑거렸어요. 손끝이 시커먼 연탄 가루로 범벅이 되었고 한때 수조원짜리 결제 서류에 서명하던 만년필 쥔 손가락은 이제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얇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 때마다 태주는 몸을 잔뜩 웅크렸고 그 모습이 마치 주인 눈치를 보는 늙은 개처럼 처량해 보였네요. 반면 같은 시각 서울의 풍경은 이곳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로열 팰리스 호텔 77층 회장실. 그곳은 한겨울의 추위 따위는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온실이었죠.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는 난방이 돌아 발바닥이 뜨끈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공기 중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과 비싼 샴페인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전무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붉은 와인 잔을 든 여자가 요염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최태주 회장을 10년 동안 그림자처럼 보필했던 수행비서이자
간병인 강지연이었습니다. 42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팽팽한 피부와 명품으로 휘감은 몸매는 그녀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죠.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는 다리를 꼬고 앉은 최민석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조카이자 그를 차가운 겨울 바다로 밀어버린 페류나였죠. 아직은 시기상조야, 강 실장. 실종된 지 딱 한 달 됐어.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민석은 짐짓 여유로운 척했지만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는 손길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잔에 든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톡 쏘는 탄산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속은 여전히 타들어가는 듯 했거든요. 그들이 차지한 이 자리는 너무나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시방석이었기 때문이죠. 민석의 눈밑은 퀭했고 지연 역시 짙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질한 왕좌에 앉은 자들의 불안함, 그것은 아무리 비싼 술로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법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시 시선은 차디찬 월도의 횟집으로 돌아옵니다. 태주는 연탄을 다 갈고 나서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 양파를 까고 있었어요. 매운 양파 향이 코끝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죠.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도 못하고 연신 훌쩍거렸습니다. 에이구, 저 화상. 양파 하나 까는데 한 세월이네. 한 세월이야. 막내가 혀를 차며 다가왔어요. 그녀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막내는 태주의 언손에 커피 잔을 쥐어주며 툭 내뱉었습니다. 마시고 해. 손 다 얼어 터지겠네. 거참 덩치는 산만한 양반이 어째 이리 비실비실해? 고맙습니다. 사장님. 태주는 두 손으로 따뜻한 종이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꽁꽁 언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생경하게 느껴졌거든요. 서울의 회장실에서는 아무리 비싼 최고급 원두커피를 마셔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후 불어가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달하고 쌉싸름한 맛이 온몸을 녹여주었죠. 태주는 막내를 올려다보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찰나의 순간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짧은 순간이었군요. 막내는 그런 태주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쯧쯧, 불쌍한 양반.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문드러졌어. 자식들이 버린 건지 마누라가 도망간 건지. 그녀는 태주의 젖은 어깨를 툭툭 털어주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찬바람 부는 마당에 홀로 남은 태주. 그는 막내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죠. 거친 흙투성이가 된 손, 그리고 손목에 감긴 낡은 붕대.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달싹였습니다. 강비서, 민서가. 바보배 씨에 가면 뒤에 숨겨진 최태주 회장의 진짜 목소리였죠.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겨울 바다보다 더 시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 서울의 뻔뻔한 두 남녀는 언제까지 저 화려한 지옥 속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정확히 30일 전 월도의 밤바다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었고 바다 안개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자욱하게 깔려 있었거든요. 막내는 그 늦은 시각까지 갯벌에 나가 있었어요.
겨울 낙지가 가장 맛이 좋을 때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민박집 손님상에 올리려던 욕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장화가 질척한 개펄에 푹푹 빠질 때마다 쩍, 쩍 하는 소리가 났죠. 그때였어요. 희미한 손전등 불빛 끝에 무언가 시커먼 물체가 걸려들었군요. 아니, 저게 뭐여? 통나무요. 막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코를 찌르는 것은 짠내 섞인 바다 냄새가 아니라 비릿하고 역겨운 피 냄새였어요. 검은 물체는 통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그것도 아주 비싼 양복을 입은 채 갯벌 진흙 범벅이 되어 엎어져 있는 남자였으니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갔겠지만 막내는 달랐어요. 그녀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40년 전 대학병원 수간호사의 본능이 순식간에 깨어났기 때문이죠. 막내는 주저없이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갯벌 물이 바지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녀는 거친 손으로 남자의 목덜미를 짚었어요. 맥박이 너무나 희미했거든요. 1분에 50회도 뛰지 않는 아주 느린 박동이었죠. 체온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보라색을 넘어 검푸르게 변해 있었어요.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정지 직전의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 여기서 자면 죽어. 막내는 남자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찰싹 찰싹 소리가 갯벌에 울려 퍼졌지만 남자는 미동조차 없었죠. 오른쪽 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고급 셔츠는 찢어져 어깨에 흉한 화상 자국이 드러나 있었어요. 막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119 구조대를 기다렸다가는 이 남자는 100%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녀는 이를 악물었죠. 에라이, 내 팔자야.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여. 65의 노구가 70kg이 넘는 거구를 짊어졌습니다. 진흙에 발이 빠져 넘어지고 남자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막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를 끌고 갯벌을 빠져나오는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의 소나기에서 억지로 생명을 낚아채우는 억척스러운 어미의 모습과도 같았죠. 그렇게 태주는 막내의 횟집,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호텔왕과 섬마을 욕쟁이 할머니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된 첫날 밤이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한 달이 지난 지금 태주는 막내네 횟집의 식구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제밥값은 해야 한다는 막내의 철칙 때문에 일을 돕고 있었죠. 지금 태주는 횟집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묘하더군요. 보통 시골 횟집에서는 행주로 쓱쓱 대충 닦기 마련인데 태주는 달랐거든요. 그는 행주를 정확히 사각형으로 접어 테이블의 모서리부터 중심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닦아내고 있었으니까요. 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오와 열을 맞춰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팅하는 솜씨. 그건 동네 바보의 손놀림이 아니라 평생 최고급 호텔리어를 교육하고 감독하던 회장의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막내는 주방에서 팔을 다듬다 말고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았죠. 저 양반 가만 보면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아. 숟가락 놓는 것도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것처럼 각을 딱딱 맞춘단 말이지. 기억을 잃었다면서도 몸이 기억하는 품격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때 태주가 컵을 닦다가 실수로 놓치고 말았어요. 와장창 유리컵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태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죠. 마치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기억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양팔로 머리를 감싸쥐고 벌벌 떨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태주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각을 주우려 했어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짧은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배 위, 차가운 바닷바람, 그리고 자신을 향해 비웃으며 샴페인 잔을 던지던 조카 민석의 얼굴이었죠. 큰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영원히. 태주는 숨이 막혀 컥컥거렸습니다. 아, 손대지 마. 다쳐. 막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그녀는 태주를 거칠게 밀어내고는 빗자루를 가져와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죠. 그리고는 태주의 손을 낚아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베인 곳은 없었거든요. 막내는 태주를 의자에 앉히고 물 한 잔을 떠다 주었어요. 태주는 물컵을 받아들고도 진정하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요. 막내는 그런 태주를 보며 혀를 찢찢 찼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죠.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건 뼈에 사무친 공포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과연 이 남자는 어떤 끔찍한 기억을 품고 이 갯벌까지 떠밀려 온 것일까요? 며칠째 계속되던 폭설이 잠시 주춤하고 월도의 모처럼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횟집 안은 정막만이 감돌았죠. 식당 한가운데 있는 연탄난로 위에서 보리차 주전자가 칙칙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주부 가요열창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막내는 계산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파출소 순경인 김순경만이 구석자리에서 늦은 점심으로 해물라면을 후루룩거리고 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라면은 어머니가 끓여주는 게 제일이라니까요. 29살의 김순경은 넉살 좋게 웃으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 섬의 유일한 치안 담당이자 독거노인이나 다름없는 막내의 말동무였기 때문이죠. 막내가 졸린 눈을 비비며 타박했어요. 먹었으면 싸게 가서 일이나 봐. 젊은 놈이 파출소 비우고 농땡이는. 아이 참 순찰 돌다가 배고파서 들른 거죠. 그나저나 저 배씨 아저씨는 좀 어때요? 기억은 좀 돌아왔대요? 김순경의 눈길이 창가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태주가 먼지 털이개를 들고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거든요. 분홍색 고무장갑은 벗었지만 여전히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의 청소하는 뒷모습은 기묘할 정도로 정갈해 보였어요. 허리를 45도로 숙이고 의자, 다리 하나하나를 닦는 모습이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무슨, 아직도 지 이름도 몰라. 그냥 밥만 축내는 식충이지 뭐. 막내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그녀의 눈길은 태주가 닦고 있는 구석진 곳, 바로 낡은 천으로 덮여 있는 거대한 물체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10년 전 빚보증을 잘못 써서 야반도주한 전 주인이 놔두고 간 애물단지였죠. 버리기엔 아깝고 치기엔 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저 짐짝처럼 먼지만 쌓여가던 물건이었거든요. 어이 배씨, 거기 그 천도 좀 걷어내고 먼지 좀 털어봐. 곰팡이 슬겄다. 막내의 지시에 태주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죠. 검은 천을 걷어내자 세월의 때가 묻었지만 여전히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타인웨이 앤드 선스 스타인웨이 앤드 선즈. 건반 뚜껑에 금박으로 새겨진 로고가 오후 햇살을 받아 번쩍였어요.
시골 횟집 구석에 있기에는 지나치게 과분한 명품이었죠. 태주는 홀린 듯 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이게 왜 여기에? 그의 뇌리에 파편 같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즐겨 치던 곡, 그리고 아내에게 프로포즈하며 연주했던 곡, 매일 밤 회장실의 정막을 깨우며 고독하게 건반을 두드리던 자신의 모습들이었죠. 태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의 손은 지금 생선 비린내와 락스 냄새가 배어 있고 손마디는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손가락 끝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건반의 차가운 감촉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위로를 말이죠.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유일한 친구가 바로 이 피아노였기 때문입니다. 뭐여? 안 닫고. 막내가 퇴근하자 태주는 화들짝 놀라며 걸레를 들었어요.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죠. 가지런히 배열된 흑백의 건반들. 그것은 마치 그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어서 와, 최태주. 너는 원래 이곳에 속한 사람이야. 태주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막내는 다시 계산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김순경은 텔레비전 뉴스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아무도 그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아주 잠깐, 딱 한 번만 눌러보고 싶다는 충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힘으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태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검지 하나를 도 건반 위에 올렸죠. 딕-. 청명한 소리가 횟집의 공기를 갈랐어요. 조율이 조금 틀어져 있었지만 그 울림은 명확했거든요. 그 소리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순간 태주의 열 손가락이 마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쇼팽의 녹턴 이번엔 OCTURN이 아프. 군호.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서정적이고 애수띤 선율이 비린내 나는 횟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왼손은 부드럽게 저음을 깔아주고 오른손은 옥구슬이 굴러가듯 영롱한 멜로디를 노래했죠. 그의 손은 더 이상 바보 배씨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건반 위를 춤추는 그 손가락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고독한 예술가 최태주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자신이 갯벌에서 구조된 늙은이가 아니라 다시금 화려한 연미복을 입은 청년이 된 듯한 환상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메. 계산대에서 장부를 넘기던 막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늘 허리가 굽어 있고 눈치를 보던 바보 배씨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성스러워 보였고 미간에 잡힌 주름조차 고뇌하는 음악가의 그것처럼 보였어요. 막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주전자가 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그가 만들어내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만이 그녀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저거 배씨 아저씨 맞아요? 라면 국물을 들이켜던 김순경도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났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죠. 태주는 격정적으로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조카에 대한 분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공포,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이 초라한 횟집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절규였기 때문이죠.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건반의 여운이 공기 중에 흩어질 때까지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건반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있었죠.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현실로 돌아온 순간 덜컥 겁이 났거든요. 미쳤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와 김순경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죠. 정적을 깬 건 막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죠. 배 씨, 당신 정체가 뭐요? 그 질문은 횟집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태주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태주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어수룩한 바보의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했죠.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방금 전의 격정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막내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태주의 눈빛은 그 어떤 환자에게서도 본 적 없는 지극히 맑고 강렬한 이성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태주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월도의 바람은 유난히도 사나웠죠. 민박집 지붕을 때리는 빗줄기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태주는 이불 속에서 몇 번이나 몸을 떨었거든요. 막내에게 피아노 실력을 들킨 후 태주는 도망치듯 자신의 쪽방으로 숨어들었어요. 세평 남짓한 좁은 방, 곰팡이 핀 벽지, 그리고 비릿한 갯내음. 이곳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회장이 머물기엔 처참한 감옥 같았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살려두는 유일한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태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작고 딱딱한 물체. 그것은 바로 하얀색 알약 한 개였어요. 한 달 전 그 운명의 밤에 강지연 비서가 회장님 비타민이에요. 피로 회복에 좋아요라며 건넸던 바로 그 약이었죠. 그날따라 속이 좋지 않아 몰래 혀 밑에 감췄다가 주머니에 뱉어두었던 생사를 가른한 알이었으니까요. 강 비서, 내가 나한테 먹인 게 대체 뭐였냐? 태주는 희미한 달빛에 알약을 비춰보았습니다. 비타민이라기엔 지나치게 쓰고 혀끝에 닿기만 해도 정신이 몽롱해지던 약이었거든요. 그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1년 전부터 깜빡깜빡 기억이 끊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약만 먹으면 증세가 더 심해졌었죠.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약이 으스러져 하얀 가루가 손바닥에 묻어났어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그 믿었던 놈들이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으윽. 태주는 입을 틀어막고 신음했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문 밖에는 막내가 있을 테니까요. 그녀가 눈치를 챘다는 건 알지만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 욕쟁이 할머니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태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신을 부정했죠. 아니야,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나는 배 씨야. 그냥 바보 배 씨로 살아야 해. 그래야 사니까.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최민석 전무는 불안감에 잠식당하고 있었어요. 그의 집무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만이 자욱하게 피어올랐죠. 재떨이에는 이미 꽁초가 수북했거든요. 젠장, 왜 시체가 안 떠오르는 거야? 민석이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실종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겨울 바다에 빠졌으니 일주일이면 시신이 떠올라야 정상이죠. 그런데 해경에서는 넥타이 조각 하나 못 찾았다는 보고만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옆에 서 있던 강지연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 역시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전무님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니겠죠? 그 약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바다에 빠지면 수영도 못하게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였잖아요. 닥쳐.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민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죠. 통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 차가운 바다에서 67 먹은 노인네가 그것도 약에 취한 채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는 멈추지 않았죠. 만약 만에 하나라도 그가 살아 돌아온다면,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세상에 까발려진다면, 그건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더 풀어. 서해안 일대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다 뒤지라고 해. 민석의 고함이 텅 빈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명령이라기보다 겁에 질린 짐승의 비명에 가까웠네요. 다시 월도의 민박집으로 가볼까요? 막내는 태주의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시 2개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태주의 억눌린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거친 숨소리, 이불을 쥐어짜는 소리. 막내는 알았습니다. 저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소리라는 것을요. 에휴, 미련한 양반.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나. 막내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어요. 지금 들어가서 다 알고 있으니 털어놔라라고 다그치는 건 겁에 질린 짐승을 더 구석으로 모는 꼴일 테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방문 앞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툭 무심한 듯 한마디를 던졌죠. 이봐, 배씨. 자, 안 자면 이거 먹고 자. 뒷마당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건데 아까워서 따왔어. 우리 엄니가 살아생전에 홍시라면 사족을 못 썼는데 그냥 생각나서 주는 거요. 방 안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막내는 잠시 서 있다가 발소리를 죽여 돌아섰죠. 그녀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태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마루 바닥에 놓인 주황색 홍시 2개. 그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태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시장에서 떠리로 사와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던 그 홍시였거든요.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홍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함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엄마, 어머니. 그는 좁은 문틈에 기대 앉아 홍시를 씹으며 오열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혀끝에 남은 쓴 약의 맛이 홍시의 단맛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신과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옥죄고 있었죠.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따뜻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의 서막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태주는 남은 홍시 씨를 손에 꽉 쥐었어요. 씨앗이 손바닥을 찔러 아려왔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그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반드시 놈들에게 이 고통을 돌려줘야 한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바보 배 씨의 눈이 아닌 복수기 최태주의 눈으로 말이죠. 과연 태주는 이 홍시의 단맛을 믿고 막내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홍시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이후 횟집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바닷바람은 뺨을 때릴 듯 매서웠고 파도는 쉬지 않고 갯바위를 때렸지만
민박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그것은 연탄 난로의 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짐작하면서도 묵인해주는 두 노인 사이의 무언의 약속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전 11시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이었어요. 태주는 마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명태를 손질하고 있었죠. 겨울 해풍에 꾸덕꾸덕하게 말린 명태를 걷어내어 껍질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솜씨가 가히 예술이더군요. 보통 사람이라면 살점이 뜯겨나가 너덜너덜해질 법도 한데 태주의 손을 거친 명태는 마치 해부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본처럼 완벽했으니까요.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하얀 속살은 결대로 찢어져 쟁반 위에 가지런히 아주 오와 열을 맞춰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평생 호텔리어들의 유니폼 주름 하나, 로비에 먼지 한 톨까지 잡아내던 회장의 완벽주의가 명태 손질에 투영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거참, 귀신이 곡을 하겠네. 배씨, 너 전생에 횟집 사장이었냐? 아니면 어디 이발소 면도사였냐? 지나가던 막내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태주의 작업물을 빤히 내려다보았죠.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태주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가르쳐 주긴 누가? 내가 언제 명태줄 세우라고 했냐? 아주 그냥 군대 사열을 시켜놨네, 사열을. 막내는 툴툴거렸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일머리 없는 바보인 줄 알았더니 시키는 일 하나는 끝내주게 해내는 이 남자가 밉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주문 안 받아?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들이닥친 단체 등산객들이 홀에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열댓 명은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 등산복 차림으로 들이닥쳐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거든요. 홀서빙을 하던 김순경은 다른 신고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막내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갑니다 가. 좀만 기다리쇼잉. 막내가 국자를 든 채 허둥지둥 주방을 나서려 할 때였죠. 태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비록 촌스러운 깔깔이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주방 보십시오. 홀은 제가 맡겠습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한 톤이 아니었어요. 낮고 단단하고 신뢰감을 주는 저음이었죠. 막내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태주는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정확히 15도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각도, 그 기품,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로비에서 국빈을 맞이하던 바로 그 자세였거든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주문이 밀려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소에서 가장 신선한 우럭 매운탕으로 준비해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기다리시는 동안 따뜻한 보리차 먼저 올리겠습니다. 소란스럽던 등산객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골 횟집 종업원에게서 나올 수 없는 멘트와 품격에 압도당한 것이죠. 깔깔이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내뿜는 기이한 아우라에 소리를 지르던 손님도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으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태주는 물 흐르듯 주문을 정리해 주방으로 전달했어요. 사장님, 3번 테이블 우럭대자 하나, 5번 테이블 회덮밥 넷. 육수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아수라장 같던 횟집은 순식간에 최고급 레스토랑처럼
질서가 잡혔습니다. 막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아따, 저 양반. 아주 물 만난 고기네, 고기. 폭풍 같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가게 안에는 나른한 겨울 햇살만이 길게 누워 있었죠. 막내는 주방 한 구석에 작은 상을 펴고 태주를 불렀습니다. 이봐, 배씨. 와서 밥 먹어. 상 위에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동태 매운탕과 갓 지은 하얀 쌀밥이 놓여 있었어요. 매콤하고 칼칼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태주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생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투박한 밥상만큼 침이 고이는 음식은 없었거든요. 먹어. 아까 보니까 고생 많더구먼. 어디서 배웠어? 서빙하는 폼이 아주 기가 막히던데. 막내가 밥그릇 뚜껑을 열어주며 툭 던졌어요. 태주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갓 지은 밥 냄새와 막내의 무심한 친절 앞에서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냥 옛날에 식당을 좀 크게 했었습니다. 망했냐? 네. 쫄딱 망했습니다. 믿었던 지배인 놈한테 사기당해서요. 태주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아무 말 없이 동태살을 발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투박한 손가락이 뜨거운 생선살을 능숙하게 헤집었죠. 가시를 싹 발라낸 하얀 속살 한 점. 막내는 그것을 숟가락에 얹어 태주의 밥그릇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먹어. 망한 건 망한 거고 산 사람은 먹어야 살지. 뼈 발라줄 테니까 맘 놓고 씹어. 태주는 밥그릇 위에 놓인 하얀 생선살을 바라보았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죠. 지난 67년 동안 그의 밥상에는 늘 최고급 요리가 올라왔거든요. 수행 비서들이 가시를 발라놓은 생선을 먹었고 영양사들이 칼로리를 계산한 식단을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뜨거움을 참아가며 직접 발라준 생선살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는 것 같았죠. 이 여자는 대체 왜? 태주는 국물을 떠먹는 척하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뜨겁게 데워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매운탕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도, 진심의 온도였기 때문이죠. 민석이 건네던 차가운 샴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온도였습니다. 사장님, 참 따뜻하네요. 이 국물. 태주가 목이 메어 간신히 내뱉었어요. 막내는 짐짓 못 들은 척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대꾸했죠. 당연하지. 내가 청양고추를 몇 개나 썰어 넣었는데 안 따뜻하면 그게 맹물이지. 탕이요? 잔말 말고 밥이나 덮어. 막내는 태주의 밥그릇에 밥을 한 주걱 더 얹어주었습니다. 고봉밥이 되었죠. 태주는 그 수북한 밥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밥심으로, 이 따뜻한 국물의 힘으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 밥값을,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빚을 1000배, 10,000배로 갚겠다고 말이죠.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횟집 안 작은 밥상 머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찬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후루룩 국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묵직한 신뢰가 김처럼 피어오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 평화가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을까요? 서울에서 출발한 검은 세단 한 대가
지금 이 평화로운 섬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태주와 막내는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평화롭던 월도의 공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후 3시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구웅 마이너스. 섬마을의 경운기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육중하고 위압적인 기계음이었거든요. 막내네 횟집 앞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온 차는 시커먼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세단이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바닷바람 사이로 역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태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도끼를 떨어뜨렸어요. 쿵 소리가 났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오직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며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나무 틈새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 검은색 롱 코트를 입고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는 남자 최민석. 그리고 그 옆에서 명품 핸드백을 끼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여자 강지연이었죠. 태주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를 찾으러, 아니, 나를 확인 사살하러 온 것이죠. 아, 냄새. 전무님, 진짜 이런 구석진 데까지 와야 해요? 비린내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태주의 귀에 꽂혔습니다. 10년 동안 회장님, 식사하셨어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하며 세상 다정하게 굴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태주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위액이 넘어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구두굽으로 마당의 흙을 탁탁 털어내며 횟집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딸랑. 경쾌한 풍경 소리가 오늘따라 비명처럼 들렸죠. 이봐요. 주인장 없소? 민석의 반말이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주방에서 행주를 삶고 있던 막내가 인상을 팍 쓰며 나왔어요. 그녀는 손님을 가려받진 않지만 예의 없는 놈들은 딱 질색이었으니까요. 아따, 귀청 떨어지겠네. 누구요?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앉고 아니면 나가쇼. 막내의 기세에 민석이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태주 회장의 사진이었죠. 그것도 아주 잘 나온 근엄한 표정의 독사진이더군요. 밥은 됐고 사람 하나 찾으러 왔소. 혹시 요 근래에 이런 노인네 못 봤소? 키는 180쯤 되고 나이는 67인데 치매기가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양반이요. 막내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번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매와 콧날은 영락없는 그년의 집머슴 배씨였거든요. 막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놈들이구나. 배씨를 적골로 만든 놈들이. 하지만 그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잖아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진을 툭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못 봤는데? 우리 집엔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 뿐이요. 치매 노인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횟집에 로고서? 막내의 태연한 거짓말에 민석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식당 안을 쓱 훑었죠. 구석에 놓인 피아노 그리고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들이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연이 나섰어요. 그녀는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막내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막내의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저희 회장님이신데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바로 연락 좀 주세요. 네. 지연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막내는 소름이 돋았죠. 저 여자가 더 무서운 년이네. 그녀는 돈을 도로 꺼내 지연의 손에 쥐어주며 쳐냈습니다. 돈 지랄하지 말고 가쇼. 못 봤다니까 그러네. 영업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 막내가 빗자루를 들고 설치자 민석과 지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었죠. 민석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숨겨주다가 걸리면 아주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공범으로 쳐넣어 버릴 테니까. 두 사람은 다시 차에 탔어요. 하지만 차는 바로 떠나지 않고 시동을 켠 채 횟집 앞을 서성였죠. 차 안에서 지연이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전무님, 냄새가 나요. 아까 식당 안에서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회장님이 쓰시던 그 라벤더 오일 냄새. 희미하지만 분명했거든요. 그 시선이 닿은 곳, 낡은 판자벽 뒤에는 태주가 숨을 죽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들은 것이죠.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위험해요라는 그 말.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막내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가스라이팅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돼. 사장님이 저 말을 믿으면 나는. 태주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죠. 그때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섬을 빠져나가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여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오늘 밤 놈들은 섬을 떠나지 않을 작정인가 봅니다. 이 좁은 섬 안에서 사냥감과 사냥꾼이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과연 태주는 이 공포를 이겨내고 막내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월도의 밤이었어요. 막내는 파출소 김순경에게 낮에 왔던 수상한 놈들의 차 번호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횟집에는 태주 혼자 남아 떨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창고 구석에 숨어 있었지만 공포는 그림자처럼 그를 옥죄어 왔거든요. 바스락.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숨을 멈췄죠. 잠시 후 횟집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두 개의 그림자가 안으로 스며들었으니까요. 최민석과 강지연, 그들은 기어코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하시죠, 회장님. 아니, 배씨 아저씨. 민석의 비릿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성큼성큼 창고 쪽으로 다가왔어요. 태주는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었지만 민석은 망설임 없이 창고 문을 발로 걷어찼죠. 쾅!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며 태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모습이었죠. 민석은 그 꼴을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꼴 좋네요. 아주 잘 어울려요. 평생 남들 위에 군림하시더니 말년에는 생선 내장이나 만지작거리는 신세라니. 민석이 구두 끝으로 태주의 정강이를 툭툭 찼습니다. 한 달 전 부러졌던 아직 낫지 않은 그 오른쪽 다리였거든요. 태주는 신음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뒤는 차가운 시멘트 벽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죠. 옆에 서 있던 지연이 코를 막으며 거들었어요. 전무님, 시간 없어요. 빨리 끝내요. 이 노인네, 진짜 미친 건지 연기하는 건지 확인해야죠. 지연은 핸드백에서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주가 그토록 끔찍해하던 기억을 지우는 그 하얀 알약이 든 병이었어요.
그녀는 태주에게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죠. 그리고 억지로 그의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자,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 드시고 푹 주무셔야죠. 그래야 영원히 편안해지시죠. 태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반항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입을 벌리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민석이 태주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쿵! 태주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눈앞이 번쩍하고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렸죠. 이 늙은이가 곱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반항을 해? 민석의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70만 원짜리 수제 구두로 태주의 복부와 허벅지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어요. 퍽,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좁은 창고를 울렸습니다. 태주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죠. 여기서 반응하면, 여기서 기억이 있는 걸 들키면 정말로 죽으니까요.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살아서 복수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태주는 바보 연기를 계속했죠. 아이고, 사람 살려. 아파요, 아파. 배씨 죽네, 배씨 죽어. 태주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비굴하고 처참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주의 손을 밟아 지시겼거든요. 피아노를 치던 그 고귀한 손가락이 구둣발 아래서 처참하게 으스러졌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팔짱 끼고 지켜보며 차갑게 내뱉더군요. 전무님 그만해요. 진짜 미친 거 맞나 봐요. 눈빛이 그냥 개 같아요. 확실히 해야지.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민석은 씩씩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막내가 아끼는 장독대들이었어요.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매일 닦던 그 장독들이었죠. 민석은 옆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선가 굴러다니던 아마도 김순경이 두고 간 방망이 같았거든요. 야, 이 미친 영감탱이. 내가 여기 숨어 살면서 이 집 주인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지. 쨍그랑, 와장창. 민석이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장독들이 박살났습니다. 된장이 튀고 간장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죠. 태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건 참아도 은인의 소중한 물건이 부서지는 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깨진 장독 조각 위로 몸을 던져 남은 항아리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 이거 깨면 안 돼. 사장님 거야. 사장님한테 혼나. 태주의 등 위로 민석의 방망이가 떨어졌습니다. 퍽! 뼈가 울리는 고통이었죠. 태주는 피를 토할 것 같았지만 장독을 놓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독이 파편이 태주의 팔과 배를 찔러 피가 배어 나왔거든요. 자신의 피로 장독을 지키는 꼴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게 무슨 짓들이요. 횟집 문이 벌컥 열리며 막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죠. 깨진 장독, 쏟아진 간장, 그리고 그 위에서 피투성이로 웅크리고 있는 태주. 그 위에서 방망이를 들고 있는 양복 입은 악마들. 막내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이 천하의 호로 자식들아. 막내는 부엌칼을 들고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연이 빨랐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사장님. 진정하세요. 저희는 정당방위였어요. 이 미친 노인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했다고요. 저희도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닥쳐. 주둥이 안 닥쳐? 막내는 태주에게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주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짓밟힌 손은 퉁퉁 부어 있었죠. 그런데도 태주는 막내를 보자마자 깨지지 않은 장독 하나를 가리키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피 묻은 이빨을 드러내며 말이죠. 사장님, 이거 안 깨졌어. 배씨가 지켰어. 그 한마디가 막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고작 된장 항아리 하나 지키겠다고 이 난리를 친 바보였으니까요. 아니, 바보가 아니라 너무나 사람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태주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태주의 피 묻은 얼굴을 씻어내렸죠. 미련한 놈. 이 멍청한 놈아. 항아리가 대수여. 내 몸뚱어리가 중요하지. 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줌마 잘 들어요. 이 노인네 당장 내보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경찰 불러서 강제 입원시킬 겁니다. 폭력 성향이 있는 치매 환자라고 진단서 떼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 가게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위생 불량, 무허가 영업. 털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지연이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협박이었죠. 태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막내의 삼터까지 짓밟아 버리겠다는 비열한 선전포고였으니까요. 막내는 태주를 아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시골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죠. 생명을 위협하는 병마와 싸우던 40년 경력 수간호사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막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가게가 망하든 내가 감방을 가든 상관없어. 근데 말이야, 너희들 오늘 밤새등 따숩게 자긴 글렀다. 내 이놈의 새끼들, 뼈다귀 하나까지 다 발라버릴 테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태주는 막내의 품 안에서 민석을 노려보았어요. 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조카의 비열한 웃음이 보였죠. 지금 당장은 무릎 꿇고 있지만 태주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억해라, 최민석. 오늘 내가 짓밟은 건 늙은이의 손이 아니라 내 놈의 목줄을 죄 사자의 발톱이다. 바닥에 쏟아진 간장이 검붉은 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밤, 역설적으로 태주의 복수심은 가장 높게 타오르기 시작했죠. 과연 막내와 태주는 이 최악의 밤을 어떻게 버텨낼까요? 난장판이 된 횟집에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악마 같은 놈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처참했죠. 깨진 장독 파편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구수하던 된장 냄새 대신 비릿한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막내는 입을 꾹 다문 채 태주를 부축해 안방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구급상자가 들려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생 병원 응급실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던 베테랑 수간호사의 서늘한 본능이 돌아온 겁니다. 이봐, 배씨. 좀 따가울 거야. 참아. 막내는 솜에 빨간 요오드 용액을 듬뿍 묻혀 태주의 터진 이마와 찢어진 입술을 닦아냈습니다. 상처에 독한 소독약이 닿을 때마다 태주의 몸이 움찔거렸죠.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쓰라림이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어요. 그저 막내의 옷자락을 꽉 쥐고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막내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차라리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미련 곰탱이처럼 꾹 참는 꼴이 더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아프면 아프다고 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누가 상 줘? 막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의 실을 꿰었습니다. 태주의 팔뚝, 민석의 야구방망이에 맞아 찢어진 상처는 꽤 깊어서 꿰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거든요. 막내의 거친 손가락이 태주의 살갗을 조심스럽게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막내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느새 식구가 되어버린 남자의 고통을 자신의 살처럼 느끼는 연민의 의식이었기 때문이죠. 사장님, 태주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입술이 퉁퉁 부어 발음이 샜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게 막내를 향하고 있었죠. 왜 임마? 아파? 아니요. 안 아파요. 그냥 사장님이 꼭 엄마 같아요. 그 말에 막내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65 늙은이한테 엄마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죠. 태주의 눈동자 속에 담긴 그 깊은 그리움과 절대적인 신뢰를 보았으니까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평생을 고독한 왕좌에서 살아왔을 이 남자가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구원자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던 겁니다. 시끄러워. 다 늙어서 주책은. 막내는 짐짓타박하며 마지막 매듭을 지었어요. 그리고 붕대를 감아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너 내가 살린다. 저승사자가 와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데려가니까 맘 놓고 푹 자. 그 말은 태주의 가슴속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 버려졌을 때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막내의 투박한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태주는 그제야 안심이 된 듯 스르르 눈을 감았죠. 약 기운과 고통에 취해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그는 막내의 거친 손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잠들자 막내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겨울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지만 그녀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진 장독대 앞에 섰죠. 어머니가 물려주신 50년 묵은 시간장이 담겨있던 항아리였거든요. 그 검붉은 간장이 바닥에 쏟아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허리를 숙여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집을 부수고 내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막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건너편에서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네, 어머니. 김순경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김순경, 자냐? 막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전화기 너머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김순경이 당황한 듯 물었죠. 아니요, 아직 파출소입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나 말고. 누가 많이 편찮게 될 것 같다. 너 아까 낮에 왔던 그놈들 차 번호 조회해봤지? 그거 렌터카라고 했냐? 네, 서울에서 빌린 대포차 의심 차량이요. 근데 그건 왜요? 그놈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냐? 아까 여관 들어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생기신 거 아니죠? 막내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죠. 김순경, 지금 당장 순찰차 끌고 와. 사이렌은 끄고 조용히. 그리고 수갑 챙겨라. 오늘 밤에 콩밥 먹어야 할 놈들이 있으니까. 네, 콩밥이라니요? 그게 무슨...
와보면 안다. 10분 준다. 늦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뚝. 막내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의 여관 쪽을 노려보았어요. 저 멀리 여관 간판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녀는 창고로 가서 낡은 쇠스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슬고 투박한 농기구였지만 지금 막내의 손에는 그 어떤 명검보다 날카롭게 느껴졌거든요. 내 새끼 건드리면 어미 곰도 사람을 찢는다는데 너희들은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잠시 후 태주가 잠든 방 안. 그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차가운 바다 위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앞을 거대한 바위처럼 막아서고 있는 등 넓은 여인, 박막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주의 무의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저 여자의 등 뒤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말이죠. 과연 분노한 막내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오는 김순경은 저 악당들을 어떻게 응징할까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순경의 순찰차가 횟집 마당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막내의 당부대로 사이렌은 껐지만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이 어둠에 잠긴 횟집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죠. 차에서 내린 김순경은 마당골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깨진 장독 파편이 널려 있고 바닥에 쏟아진 간장은 마치 피처럼 검붉게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는 쇠스랑을 들고 서 있는 막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이런 짓을... 누구긴 누구요. 낮에 왔다 간 그 호로 자식들이지. 막내는 턱짓으로 엉망이 된 창고 쪽을 가리켰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김순경은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한 행패가 아니라 작정하고 저지른 주거 침입이자 특수 폭행 현장이었으니까요. 이거 감식반 불러야겠는데요? 지문이고 뭐고 싹 다 채취해야. 김순경.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태주가 걸어 나오고 있었죠.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순경은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일 뻔했습니다. 분명 낡은 트레이닝복에 붕대를 감은 초라한 노인인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파출소장, 아니 경찰서장보다 더 위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머리는... 김순경이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김순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죠. 휴지에 쌓인 작고 하얀 물체였습니다. 이걸 받게. 그리고 즉시 성분 분석을 의뢰해줘. 네. 이게 뭔데요? 놈들이 나한테 먹인 약이야. 치매 치료제라고 속여서 내 정신을 갉아먹고 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흉기지. 김순경은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아한 표정으로 태주를 올려다보았죠. 지금 이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평소엔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사장님 밥 줘요 하던 배 씨가 갑자기 뉴스 앵커처럼 정확한 발음으로 범죄 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주는 김순경의 혼란을 꿰뚫어 보듯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 자신의 얼굴을 온전히 드러냈죠. 자네, 낮에 뉴스에서 내 얼굴 봤지? 최민석이가 실종됐다고 떠들어대던 그 사람 말이야. 설마. 에이, 아니죠? 그럴 리가. 김순경은 뒷걸음질 치며 태주의 얼굴과 기억 속
뉴스의 사진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마의 주름, 콧날의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서슬 퍼런 눈빛.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소름 끼치는 진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어요. 로열 팰리스. 최태주 회장님? 그래. 내가 최태주네. 태주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컸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의문이 풀려버렸기 때문이죠. 왜 그가 갯벌에 쓰러져 있었는지, 왜 호텔리어처럼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왜 낡은 피아노 앞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쇼팽을 연주했는지 말이죠. 김순경은 자기도 모르게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살아계셨군요. 전 국민이 찾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계셨던 겁니까? 믿었던 놈들한테 등 뒤에서 칼을 맞았으니까. 살아남으려면 숨죽이고 바보가 되는 수밖에 없었어. 태주는 씁쓸한 표정으로 깨진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값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그 항아리들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생각이야. 저놈들이 내 은인의 집을 부수고 내 생명을 위협했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테러야. 태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김순경의 손에 들린 알약을 가리키며 덧붙였죠. 그 약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강지연 비서가 내게 먹였던 향정신성 약물일 테니까. 그리고 저기 널브러진 야구방망이, 저기엔 최민석의 지문이 묻어 있을 걸세. 내가 몸으로 막으면서 놈이 장갑 끼는 걸 못 보게 했거든. 막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까 태주가 장독을 끌어안고 맞으면서도 웃었던 이유를요. 그는 단순히 막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면서 놈들의 지문과 폭행, 흔적이라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막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독한 양반. 진짜 독한 양반이네. 그 와중에 그걸 계산하고 있었어? 김순경은 알약과 야구방망이를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의 표정도 이제는 진지한 경찰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죠. 회장님, 아니 피해자분. 지금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주거 침입, 특수 폭행, 거기에 살인 미수 혐의까지. 제가 놈들에게 콩밥이 아니라 아주 돌을 씹게 만들겠습니다. 고맙네, 김순경.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죽은 줄 알았던 영웅을 제 손으로 구하게 됐으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횟집 주인 할머니, 시골 파출소 순경, 그리고 죽다 살아난 재벌 회장.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 구현이었죠. 막내가 쇠스랑을 땅에 쿵 찍으며 외쳤습니다. 자, 그럼 가자. 그놈들 여간방에서 처자고 있을 때 덮쳐야지. 내 오늘 아주 끝장을 볼라니까. 잠깐만요, 사장님. 태주가 막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퉁퉁 부은 손으로 막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사장님은 여기 계세요. 험한 꼴은 제가 봅니다. 사장님은 따뜻한 밥이나 지어 놓으세요. 놈들 잡아서 경찰서 넘기고 오면 배고플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태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피 튀기는 복수의 현장에 은인을 데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막내는 태주의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픽 웃으며 쇠스랑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대신 놓치면 밥이고 뭐고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김순경, 너도 똑바로 해. 충성?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태주와 김순경은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경광등이 다시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죠. 차는 마을 입구 여관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쫓기던 사슴이 사자가 되어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과연 여관방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에 취해 있을 민석과 지연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파멸을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요? 마을 어귀의 낡은 여관, 바다 모텔 305호 앞이었어요. 복도에는 퀴퀴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김순경은 문 옆에 바짝 붙어 섰고 태주는 그 뒤에 서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비장함이었으니까요. 방 안에서는 남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그 노인네 진짜 미친 거 맞지? 아까 보니까 아주 가관이던데. 그럼 약을 그렇게 먹였는데 뇌가 멀쩡할 리가 있어? 이제 신경 끄고 우리끼리 즐기자고. 내일 서울 가면 회사 매각부터 진행하자. 민석과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승리에 취해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태주는 김순경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순경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망설임 없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동작 그만. 김순경이 소리치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와인을 마시던 민석과 지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잔을 떨어뜨렸죠. 쨍그랑 붉은 와인이 하얀 침대 시트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뭐야?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김순경 뒤에서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처럼 형형한 남자. 바로 최태주였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 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치다 침대 모서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옆에 있던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짐승처럼 울부짖던 바보 노인이 서슬 퍼런 눈으로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왜 귀신이라도 본 것 같으냐? 하긴 내 놈들 눈에는 내가 귀신보다 더 무섭겠지. 태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민석은 본능적으로 식탁 위에 있던 와인 병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이 더 빨랐죠. 순식간에 민석의 팔을 꺾어 제압해 버렸거든요. 으악,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한건설 전무 최민석이야. 전무고 나발이고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김순경이 미란다 원칙을 읊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죠. 지연은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태주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증거물 봉투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어요. 그 안에 든 하얀 알약을 본 순간 지연의 다리가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비서, 이게 비타민이라고 했나? 회장님, 그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전무님이 시키는 대로. 닥쳐. 태주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지연을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10년이야. 내가 너를 친딸처럼 믿고 내 건강을 맡긴 게 10년이라고.
그런데 내가 나한테 매일 밥 먹인 게 내 뇌를 썩게 만드는 독약이었다니. 짐승도 밥을 주는 주인은 물지 않는다는데 내가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태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인간적인 비애, 그리고 그들을 곁에 두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태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은 아까의 도도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추해져 있었죠. 잘못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빚 때문에, 동생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동생 병원비? 내가 내 동생 수술비까지 다 대주지 않았더냐?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태주는 매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그녀의 탐욕과 거짓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죠. 그 사이 김순경은 민석을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짓눌린 채로도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직도 자신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모양이더군요. 이거 불법 체포야. 큰아버지, 이거 놓으라고 해요. 나 감방 보내면 회사는 어쩔 거야? 주가 폭락하고 난리 날 거라고. 민석의 뻔뻔한 태도에 태주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민석의 앞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죠. 그리고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석아, 내가 걱정 안 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야. 너는 오늘부로 파면이다. 그리고 내 조카라는 이름도 지워라. 내 핏줄 중에 살인자는 없으니까. 큰아버지. 그제야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의 눈빛에서 더 이상의 자비나 용서는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 무너진 것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김순경은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동료 경찰들에게 두 사람을 인계했습니다. 양손에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민석과 지연. 그들의 뒷모습은 화려했던 겉모습과 달리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들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했죠. 복수는 성공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으니까요. 회장님, 끝났습니다. 이제 서가셔서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김순경이 태주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태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태주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갯벌에서 자신을 업고 나왔던 사람, 깨진 장독대 앞에서 식칼을 들고 놈들에게 맞서던 사람. 지금쯤 식은 밥상을 차려놓고 문소리만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 박막내. 그래. 돌아가야지. 내 진짜 식구가 있는 곳으로. 태주는 김순경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김순경, 경찰서는 나중에 가세. 지금은 배고파서 안 되겠어. 밥 좀 먹으러 가지. 네. 아, 횟집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목 빠지게 기다리시겠네요. 순찰차가 다시 횟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태주는 차창을 내리고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매운탕, 국물과 고봉밥, 그리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막내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회장님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과연 막내는 돌아온 태주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요? 순찰차가 횟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어요. 사방이 캄캄한데 오직 횟집 부엌에서만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차 문을 열고 내리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밤 공기에 실려왔거든요. 태주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에 들어가 있던 힘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의 향기보다 이 투박한 밤 냄새가 그에게는 진정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왔냐? 꼴통들 잡느라 고생했다. 부엌문이 열리고 막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척 툭 내뱉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태주의 몸 구석구석을 훑으며 혹시 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고 있었죠. 태주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잡았습니다. 아주 꼼짝 못하게 묶어서 보냈습니다. 사장님. 그럼 됐다. 밥이나 먹어. 밥상 다 식었다. 방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 2마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밥상이었죠. 태주와 김순경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특히 태주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밥그릇을 비웠어요. 지난 한 달간의 서름과 고통이 막내가 지어준 뜨거운 밥알과 함께 목구멍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따뜻한 숭늉을 마실 때였죠. 태주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막내를 향해 바로 섰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건 낡은 트레이닝복이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했으니까요. 사장님, 아니, 박막내 여사님. 뭐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폼은 왜 잡아? 막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태주는 대답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깊숙이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죠.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 시골 횟집 주인 할머니에게 올리는 생애 가장 낮은 자세의 인사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던 제 마음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김순경은 코끝이 찡해져 천장을 바라보았고 막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태주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만 있었거든요. 잠시 후 막내가 헛기침을 하며 태주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다 늙어서 무릎 나가면 어쩌려고 일어나. 됐어, 됐어. 밥값 했으면 됐지. 무슨 절까지 하고 난리여.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태주를 잡아주는 손길은 따뜻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알았기 때문이죠. 이 절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존경의 표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속보 자막이 붉게 타올랐죠. 충격. 죽은 줄 알았던 최태주 회장, 극적 생환. 조카와 수행 비서의 폐륜 범죄.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텔레비전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최민석과 강지연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민석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보는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였거든요. 그들의 탐욕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태주가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고 그가 수습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태주는 막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바보배 씨가 아닌 진짜 최태주 회장의 모습이었죠. 사장님, 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그려. 갈 사람은 가야지. 가서 그 썩어 빠진 회사도 좀 고치고 나쁜 놈들도 싹 다 정리하고 그러고 살아. 막내는 쿨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섭섭함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태주는 그런 막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쥐어주었죠. 작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요? 제 마음입니다. 가게 수리도 좀 하시고 따뜻한 보일러도 놓으세요. 그리고 태주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소년처럼 수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가게 문 닫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장님 밥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참나 웃기고 있네. 누가 기다린대? 막내는 피식 웃으며 태주의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얼른 가. 가서 밥값이나 제대로 해. 그 등짝 스매싱은 태주가 받아본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힘차고 따뜻했습니다. 태주는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백미러 속에는 손을 흔드는 막내와 경례를 붙이는 김. 순경의 모습이 작아지지 않고 남아 있었죠. 차 안에서 태주는 창밖의 겨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재생의 장소가 된 저 푸른 바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막내처럼 사람을 살리고 김순경처럼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과연 서울로 돌아간 태주는 어떤 파격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다시 이 따뜻한 밥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살을 내던 칼바람이 불던 월도 앞바다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있었죠. 잿빛이었던 갯벌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막내네 횟집 마당에는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거든요. 횟집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덜컹거리던 슬레이트 지붕은 태주가 보내준 돈으로 말끔한 기와로 바뀌었고 외풍 심하던 방에는 최신식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님들에게 빨리빨리 처먹고 가 라고 소리치는 막내의 걸걸한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웅숭 깊은 정 같은 것들 말이죠. 점심 장사가 끝날 무렵 횟집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아닌 짐을 싣기 좋은 실용적인 SUV였죠.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바로 최태주였습니다. 그런데 차림새가 참 재밌더군요. 1년 전 서울로 떠날 때 입었던 비싼 양복이 아니라 편안한 면바지에 헐렁한 니트를 입은 모습이었거든요.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서울에서 사온 유명한 롤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요. 딸랑. 풍경 소리에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태주를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춤에 손을 올렸죠. 뭐여? 배씨 왔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불쑥 나타나기는.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막내의 입꼬리는 이미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봄 햇살 같은 평온함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사장님. 밥값이 떨어져서 밥 얻어먹으러 왔죠. 아이고, 밥값은 무슨. 야, 김순경. 뭐하냐? 배씨 왔다. 상 펴라. 구석에서 라면을 먹던 김순경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회장님, 아니 배씨 아저씨. 오셨습니까?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메뉴는 태주가 가장 좋아했던 막내표 동태 매운탕이었죠.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은 숟가락을 부딪혔습니다. 태주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 맛입니다. 서울 유명한 셰프들이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사장님 손맛은 못 따라오더군요. 시끄러워.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뼈나 잘 발라먹어. 막내는 짐짓 타박하면서도 슬그머니 생선살이 두툼한 몸통을 태주의 밥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식구라는 사실을 말이죠. 같이 밥을 먹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돈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성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보물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태주는 익숙하게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분홍색 고무장갑이 이제는 제 피부처럼 잘 어울리더군요. 그는 설거지를 마치고 횟집 구석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조율이 잘 된 건반들이 그를 반겼죠. 태주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연주한 곡은 슬픈 쇼팽이 아니었습니다. 통통 튀는 리듬이 경쾌한 봄의 왈츠였죠. 피아노 선율이 파도 소리와 섞여 횟집 앞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막내는 평상에 앉아 박자를 맞추고 김순경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 완벽한 하모니가 월도의 봄을 완성하고 있었죠.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피를 나눈 혈육에게서 상처를 받고 오히려 낯선 타인에게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 버려졌던 태주가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그를 조건 없이 안아준 막내의 따뜻한 밥상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진짜 식구가 있으신가요? 혹시 혼자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저녁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주와 막내의 봄날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인 두 분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달봄 사연이었습니다.